네, 그러면 12주차 성년기 발달 세 번째, 네, 12주차 세 번째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성격과 사회성 발달 515쪽을 보시면 됩니다. 515쪽. 자, 이제 성격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성격이라는 것은 하나로 딱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 어려운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성격에 대해서도 학자마다 되게 정의도 다르고 성격을 어떻게 분류하고 이런 것들도 되게 다양하게 나타나는 주제인데요. 첫 번째로 성격의 안정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성격이 사실 매일 들쭉날쭉 바뀌면 성격이라고 얘기하기가 좀 그렇죠. 성격이 어느 정도는 저 사람 성격이 참 어때? 이렇게 안정적으로 저 사람 성실해. 저 사람 좀 이기적이야. 하나의 특성이 좀 계속해서 나타날 때 성격이지 하루는 뭐 성실했다. 하루는 안 성실했다. 이러면 이제 그걸 성격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여러 가지 성격 모델 중에 첫 번째로 이제 특성 모델이라는 성격 모델이 나옵니다. 이 특성 모델은 정신적, 정서적, 기질적, 행동적 특성이나 속성에 맞춰서 성격을 얘기하는 그런 모델인데요. 그래서 이 특성 모델에서는 성인의 성격이 거의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성격의 5요인 모델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성격을 5가지 요인 차원을 제시를 하는데 신경증 요인이 있고요. 두 번째로 외향성 어딨냐? 외향성 요인이 있고요. 세 번째로 개방성 요인이 있고요. 네 번째로 성실성. 다섯 번째로 수능성 요인이 있습니다. 이 수능성이란 말은 이제 교재나 뭐 번역에 따라서 좀 다르게 표현이 되기도 하는데 이 각각에 대해서는 여러분 교재에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교재에서는 수능성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이 표에서는 지금 친화성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긴 합니다. 같은 차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5가지 차원에 대해서 어떤 한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외향성은 높아, 개방성도 높아, 수능성 높아, 성실성 낮아, 신경성 낮아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의 성격에 대해서 5가지 요인을 가지고 분석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516쪽 그림 보시면 각각의 이 요인들에 대해서 또 세부적인 요인들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신경증을 먼저 보면 여기 이 그림에서는 이 슬라이드에서는 제일 밑에 있는데 이 신경증은 불안, 적개심, 우울증, 강한 자의식, 충동성, 취약성 이렇게 6가지 부정적인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신경성이 높게 되면 정서적으로 좀 불안하고 예민하고 그리고 욕구불만, 스트레스가 높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로움이나 죄책감을 많이 느끼고 절망적이고 내가 가치가 낮은 사람이야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수가 있어요. 신경성이 낮으면 정서적인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데 저는 둘 중에 하나 해야 된다면 저는 좀 높은 편인 것 같긴 합니다. 사실은 정서적으로 좀 감수성이 풍부한 측면이라던가 사회적 민감성이 높기도 하고 또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신경성은 좀 높음과 낮음으로 한다면 높은 편이 아닐까. 여러분도 하나씩 한번 스스로 어디에 해당하는지 보세요.
외향성에는 육회, 온정, 사교성, 단호함, 활동성, 자극 추구 교재에 나오는 거예요. 6가지 측면이 있고 외향성 특성 보시면 저는 높은 편이에요. 저는 MBTI도 E이기도 하고 네. 사교적이고 주도권 잡기 좋아하고 주의 끄는 걸 좋아하고 이게 외향성의 특징입니다. 개방성은 상상력, 창의성, 독창성, 신미한, 호기심 등등. 저도 이거 높은 편이고 성실성은 여기 있죠. 성실, 선면, 질서, 성취지향 등등. 이것도 높은 편이긴 하고요. 다음에 수능성, 온화함, 얌전함, 관대함, 순종, 신뢰, 솔직함. 저는 이것도 높은 편이네요. 저는 다 높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나타나셨는지 궁금해요. 이렇게 성격 특성이 요인 차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게 안정적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격의 변화를 얘기하는 단계 모델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단계 모델은 전생애를 통하여 연령과 관련된 발달 단계를 묘사하는 그러니까 성격이 연령에 따라 달라진다, 변화한다 이 얘기를 주로 하는 게 단계 모델입니다. 성인기에 상당한 정도로 성격 변화가 일어난다. 앞에 특성 모델에서는 안정적이라는 걸 강조했다면 여기서는 변화를 강조한 거죠. 연령과 관련된 규범적 성격 변화가 나타나고 또 단계별 위기, 발달 단계별 위기에 따라서 매 단계마다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에릭슨의 친밀감 대 고립감. 그래서 성년기 때가 요 시기잖아요. 이때는 친밀감이 필요하고 이거를 원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자아 정체성이 잘 확립이 된 상태에서 다른 사람하고 친밀감을 형성하는 그런 시기. 네. 상호 의존, 감정이입, 상호 관계, 우정 이런 것들이 많이 중요한 그런 시기죠. 그래서 에릭슨의 단계에서는 성년기에 이렇고 7단계, 8단계에 따라 과업에 따라서 변화가 일어난다. 그렇게 이제 관점을 갖고 있고요. 다음에 다른 단계 모델을 보면 두 번째 베일란트의 경력 강화 이론인데요. 인생은 고립된 위기적 사건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사람들과 지속적인 관계의 질에 의해서 이제 성격 형성이 이루어지고요. 사람은 안정적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일생 동안 변화하고 발달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인생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 사용하는 그 사람의 방어 기제가 그 사람의 정신건강 수준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베일란트는 경력 강화라는 단계를 이야기를 하는데 경력 강화는 개인이 직업 경력을 강화하는 데 몰두하는 그런 시기를 얘기를 해요. 사실 성년기 때는 그런 게 많이 일어나게 되겠죠. 특히 남성과 여성의 차이는 남성이 이런 경력 강화에 더 몰두하게 된다는 거고 이것은 그래서 친밀감 이후와 생산성 이전 그 단계 사이에 경력 강화가 나타나고 이게 결혼 생활의 고비로 이어질 수 있다. 너무 경력 강화에 몰두하다 보면 가정이나 결혼에 좀 무심해지거나 소홀해질 수가 있어서 이거는 왜 결혼이 7년이 고비인가? 결혼이 7년이 고비라는 말이 있나 봐요. 왜 결혼이 7년이 고비인가? 이때 이제 이혼율이 높은 건데 이거를 설명하는 게 이 경력 강화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요 시기에 경력 강화가 이제 몰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언제 종료되냐? 40세경이 되면 맹목적으로 막 바쁘게 해오던 거기서 벗어나서 다시 한번 내면을 탐색하면서 이 시기가 종료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레빈슨이 또 성년기 발달 단계를 제시를 하는데요. 특히 남성의 인생 주기를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20년에서 25년 사이 4개의 겹치는 시기 동안 자신들의 인생 구조를 형성한다. 이것은 5년간의 과도기와 연결된다. 여기 그 표를 보시면, 그림을 보시면 전환기가 다 이렇게 5년씩 들어가 있어요. 청년기 전환기, 중년기 전환기, 노년기 전환기 5년씩 들어가 있게 되고, 이게 과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나이대별로 진입하고 전환기, 절정기, 또 진입하고 전환기, 절정기 이렇게 구체적으로 발달 단계를 나눠 놨습니다. 각 단계별로의 특성은 521쪽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년기로 진입을 하는 22에서 28세 이때는 결혼과 자녀를 낳게 되는 이성과의 관계가 주요하게 나타나는 거고요. 그다음에 30세 전환기에 가게 되면 탐색의 시기가 끝나고 생활 양식이 어느 정도 확립되는 시기. 구체적인 거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성년기 절정기 34에서 33입니다. 잘 보냈어요. 33에서 40세 이때는 안정이 되고 안정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성년기의 절정에 달하는 인생 구조를 수립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년기를 나눠서 봤고요. 그다음에 이게 남성의 인생 주기잖아요. 그러면 여성의 인생 주기는 어떠냐? 여성의 인생 주기도 남성과 동일한데 문제는 여성의 경우에는 직업과 가정의 병행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남성과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여성의 경우에는 30세 전환기에 중요한 변화가 나타나는데 이제 그 이전에 직업 이제 요것도 이제 시대에 따라 다른 게 요새는 조금 또 늦어졌는데 직업과 가정의 순위가 가정이 우선이었다면 직업이 우선이 될 수도 있고 또 직업이 우선이다가 아이를 낳고 하면서 가정이 우선이 될 수도 있죠. 어쨌든 이 30대 여성들이 20대 때 결혼이나 모성을 강조했다면 30대의 개인적인 목표를 강조를 하게 될 수도 있고 반대될 수도 있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융으로 넘어갈게요. 융은 인간의 발달 단계를 생애 전반기 그리고 중년기의 위기, 노년기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생애 전반기라는 것은 외적으로 팽창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전반기는 35에서 40세를 얘기를 하고 인간에게 있는 성숙의 힘에 의해서 그러니까 자아가 실현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자아가 발달하고 외부 세계에 대처하는 능력이 발휘된다. 이 시기에는 타인과 어울리면서 사회적 보상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시기다. 그 다음에 이제 중년기에 대해서는 융은 위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본인도 중년기 위기를 겪으면서 많은 성찰, 통찰 그러면서 자신의 심리 치료 이론, 상담 이론을 더 발전시킨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융의 이론에서 인간 발달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아를 실현하고 성격이 모든 면에서 자유롭게 융합하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MBTI가 이제 융의 이론을 토대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한쪽에 ENFP가 있고 한쪽에 ISTJ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원래 성격이 ENFP인 사람도 중년기를 거치면서 점점 이 반대 성향을 갖추게 되면서 이제 가운데로 오게 되는 거죠. 중년기 이후에 통합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인격적으로 되게 성숙해지겠죠? 이런 얘기를 융의 이론에서는 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도덕성 발달도 그 청년기 때
도덕성 발달에 대한 얘기도 봤었고, 이제 아동기, 청년기에서 도덕성 발달을 쭉 봤는데, 성인기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 그래프를 보시면 청년 초기부터 성년기까지 도덕 발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볼 수 있고, 그 콜버그의 도덕 발달 단계에 따라서 이걸 나눠 본 건데, 1단계, 2단계, 좀 미숙한 단계죠, 도덕성 발달이. 이것은 감소를 합니다. 요 16, 18, 요 청년기까지 감소를 하고요. 3단계는 어때요? 낮다가 점점 증가하고, 이런 추이를 보입니다. 4단계는 성년기부터 좀 더 수준 높은 도덕 발달인데, 요 쭉 증가해서 이때부터 완만하게 계속 증가하고, 5단계는 별로 없어요. 5단계는 낮아요. 6단계는 아예 없네요. 그래서 이 5단계까지 도달하는 것도 쉽지 않은 거구나. 이 그래프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연령과 도덕성 발달에 어떤 관계가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노인들은 성년기에 획득한 도덕적 추론을 어느 정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살고 있고, 노년기라고 해도 사람들이 뭐 도덕적 추론이 더 떨어질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대로 잘 유지하고, 네, 도덕적 추론을 적절히 잘 해나가는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성역할 변화를 볼 건데요. 자, 성인기가 되면 성역할의 변화가 나타나고, 뭔가 뭐 결혼이라던가 아이를 낳는다거나 이런 상황 때문이겠죠. 남자 여자로서 자신에 대한 개념이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성년기가 되더라도 결혼을 하기 전까지는 크게 바뀌진 않아요. 이제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성역할이 분명해지고, 이건 많이 달라지긴 했는데, 이제 이 교재가 쓰여진 시점도 여러분이 고려를 좀 하시고, 네, 그리고 뭐 어떤 게 바람직하다라고 해도 현실적으로 이런 현상은 유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는 게, 아내가 자녀를 양육하고 집안일을 책임지는 경우가 많고, 남편이 가족 부양의 책임을 맡는 가장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렇게 되면서 여기서 이제 성역할이 조금 변화하기도 하고 분명해지기도 하고, 네, 그런 양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하면 남편의 집안일 참여가 높아지지만 여전히 보호자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제 바라볼 수 있고요. 오히려 중년기가 돼서 아이를 양육하는 시기에서 벗어나게 되면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 그때부터는 오히려 비슷해집니다. 노년기가 되면 양성 간의 성역할 유사성이 점점 더 커지게 되고요. 특히 이제 은퇴를 하는 시점이 되면 그때는 뭐 집안일을 누가 하냐 이런 그게 많이 이제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의 책임 가설은 부모일 때는 부모로서 해야 되는 책임 때문에 전통적인 남성의 성역할, 여성의 성역할을 하다가 이게 이제 부모의 책임이 벗어나는 시기가 되면 양성성으로 변화를 하게 되는, 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교재 527쪽에 보면 그림 11-11에 마른 목골의 성역할 변화가 이제 그림으로 제시가 되고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가족 생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이라는 게 교재 보시면 530쪽에 나와 있는데, 가족이 보면 뒤에 나오는구나. 네. 일단 이 슬라이드에 설명드리면, 가족이 인간의 성장 발달에 매우 중요한 역할. 이거는 뭐 설명할 필요도 없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가족의 사랑과 보호를 받으며 성장하고 등등, 가족이 왜 중요한지 설명이 되어 있어요. 가족의 정의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가족이 형성이 어떻게 되느냐? 가족은 두 남녀가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서 이렇게 가족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가족은 두 가지로 이제 나눠서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뭐 원가족이라는 표현도 써요. 원가족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출생가족을 이 원가족이랑 같은 말이거든요. 출생 후에 부모 슬하에서 형제자매랑 같이 자라면서 생활할 때 이걸 원가족이라고 얘기하고 생식가족은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결혼을 하면서 새롭게 가족을 형성하는 그래서 자녀를 낳아서 기르다가 죽는 이게 이제 생식가족입니다. 가족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사랑이 먼저 시작이 돼야 되는데 자, 사랑의 이론을 볼게요. 스턴버그의 사랑의 삼각형입니다. 이 사랑의 삼각형은 여러분이 이미 뭐 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랑의 이제 세 가지 요인을 중요하게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친밀감, 두 번째는 열정, 세 번째는 전념입니다. 교재에서는 책임이라는 단어로 나와 있어요. 번역에 따라서 다른 건데 그래서 가장 좀 완벽한 그런 사랑이라면 친밀감도 높고 열정도 높고 전념도 높고 이러면 이제 되게 어떤 완벽한 삼각형을 이루는 사랑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열정과 전념은 낮은데 친밀감만 높으면 우정에 가깝고요. 전념은 없이 노력하는 거 없이 친밀감과 열정만 높으면 낭만적 사랑, 그쵸? 그런데 이제 열정은 있고 전념도 하는데 친밀감이 없다. 그러면 되게 허구적인 사랑이다. 열정은 없고 친밀감과 노력하는 전념만 있다. 우애적 사랑. 이런 식으로 사랑을 이렇게 나눠서 보는 거예요. 열정만 있으면 그건 짝사랑이다. 전념만 한다면 공허한 사랑이다. 여러분 어떤 사랑을 경험해 보셨나요? 세 가지가 다 골고루 있을 때 완전한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33쪽 보시면 그게 또 구체적으로 그림 보시면 잘 어울리는 쌍, 비교적 잘 어울리는 쌍 이런 것들 나와 있어요. 네. 다음에 이제 애착 이론도 많이들 접해보셨을 텐데 애착이라는 거 앞에서도 설명을 좀 드렸죠. 그래서 양육자와의 관계에 따라서 성인이 됐을 때 안정애착, 성인 애착을 경험할 때 연인과의 관계라던가 배우자와의 관계 아니면 아주 친밀한 친구일 수도 있고요. 안정애착, 회피애착, 불안애착이 어떤 애착이냐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관계 맺는 양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랑의 화학적 성분들에 대한 설명도 나와 있어요. 우리가 사랑에 빠지게 되면 우리에게서 호르몬이나 신경 전달 물질들이 막 나오게 돼서 우리가 평상시랑 되게 다른 상태가 되죠. 신경 화학 물질이 활성화돼서 페닐에틸아민, 엔돌핀, 옥시토신 이런 화학 물질들이 몸에서 뿜뿜 나오게 됩니다. 각각의 그 역할을 보시면 행복감에 도취되고 상대방을 미화시키고 막 의기양양해지고 이거는 페닐에틸아민이 분비되기 때문이고 엔돌핀은 평온, 안정, 충족감 그리고 옥시토신은 쾌감이나 만족감 이런 것들이 옥시토신과 관련된 감정들이에요. 사랑의 유형, 교재 534쪽 사랑의 유형도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고요. 내용이 어렵지 않아서 네. 여기 나오네요. 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배우자를 선택할 때는 어떤 것들을 중시해서 선택을 해야 되느냐. 먼저 이 그림은 뭐냐면 배우자 선택을 할 때 여가망 이론입니다. 그래서 모든 가능한 데이트 상대에서 이제 가까이 있냐로 한번 좁히고 매력으로 좁히고 사회적 배경으로 좁히고 이런 식으로 점점 좁혀서 네, 의견이 일치되냐 상호 보완적이냐
서로 결혼 준비가 되어 있냐 하면서 배우자를 선택해서 결혼을 하게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뭐 배우자 선택할 때 이런 세 가지를 우리가 고려한다. 이것도 뭐 어렵지 않은 내용이라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배우자 선택에 있어서 외혼제와 내혼제는 특정한 집단 밖에서 혼인 대상자를 선택해야 되는 거고, 내혼제는 특정한 집단이나 범위 안에서 혼인 대상자를 선택하는 건데, 각각 예시를 보시면 어떤 건지 이해가 되시죠? 동지로는 서로 비슷한 사람끼리 결혼을 하는 것이고, 이지로는 서로의 성격이나 욕구가 다른 것이 매력이 돼서 결혼을 하는 경우인데, 이지론의 경우가 많죠. 왜냐면 서로 끌리니까, 반대되면. 근데 사실 동지론으로 결혼을 할 때 좀 더 안정적이고 평화롭고 재미있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결혼의 동기도 읽어보시고, 네, 부모 되기 별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다음에 이제 이혼과 재혼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혼과 재혼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네. 결혼이 해체되는 것도 주로 성년기에 많이 일어나는 일이고, 이혼율이라는 것이 7년 이내 5에서 10년 사이에 가장 높다는 거. 갈수록 이혼율이 높아지는 것은 여성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불행한 결혼을 예전만큼 참지 않게 되는 거죠. 근데 역시 이혼 과정 자체는 이혼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고 해도 과정 자체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이긴 합니다. 특히 아이가 있을 때는 여러 가지 막 마음이 복잡해지죠. 생각할 것도 많고, 그리고 스스로에 대해서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느낄 수 있게 하고요. 재혼도 점차 증가를 하고 있어요. 초혼이 점점 줄어들고 재혼은 점점 증가를 합니다. 뭐 많이 고정관념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부정적 고정관념이 있기는 한 것 같고요. 당사자나 가족은 뭐 충격, 스트레스, 고통을 받을 수도 있고, 하지만 긍정적인 요인도 분명히 있어요. 이혼을 하고 나서 되게 힘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혼을 한 이후에 재혼을 하면서 이전보다 훨씬 만족스러운 생활과 안정감을 다시 되찾을 수도 있습니다. 뒤에 가족 구조의 변화, 이제 시대에 따른 가족 구조 변화가 나오는데, 이것도 내용이 이제 여러분 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서 각자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성년기 발달 여기까지 강의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 13주차에는 중년기 발달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